조조는 원소와의 관도대전에 승리한 이후에 7년 동안 하북지방의 패권에 힘을 기울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소의 아들들인 원담과 원상 형제의 권력 다툼에 어부지리를 얻기도 하죠. 하지만 조조가 갖고 있었던 전략적 능력과 휘하 병사들의 군사적 능력, 그 다음에 책사들의 실력들이 결합해서 원소가 그동안 공선찬, 그 다음에 한복 이런 사람들과의 투쟁을 거쳐서 차지했던 하북을 조조는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조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오환정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조조는 지금 하북지방을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원정벌에 끝을 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면서도 오한정벌에 나서야만 했을까? 실제로 이 과정에서 조조는 상당한 곤란을 겪습니다. 군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죠. 과연 조조가 이렇게 오한정벌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북방에서 끊임없이 침략을 했던 유목민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고마비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는데요. 하늘은 넓고 말은 살찐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중원 농민제국의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북방에서 양치고 말타던 그 유목민들의 말이었던 겁니다. 이 천고마비라는 단어는 추고 세마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가을은 넓고 변경지방의 말은 살찐다 라고 한서 흉노전에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바로 가을이 되면 봄부터 가을까지 양치고 말을 타는데 주력했던 유목민들이 가을거지를 하고 남방 농민제국을 침략했던 일들에서 유래한 겁니다. 자, 그 치열한 투쟁의 역사가 중국사 내내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진시황 시절부터 명나라 시대까지 수없이 많은 쟁투 역사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진시황이 장성을 쌓는데 전력을 기울였었다고 하는 거죠. 아들인 부소를 보내서 장성을 싸움을 했었던 것. 그 다음에 한거조 유방은 평성에 가서 치욕을 얻은 일이 있었고요. 서진은 영가진난과 516국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당나라 시대에는 안사의 난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송나라 시대는 정강지변, 그 다음에 몽골의 침략 위해서 나라를 잃는 일이 생겼습니다. 명나라 시대는 오늘까지 남아있는 장성을 쌓아만 했던 그 토목법변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북방의 유목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그걸 보면, 자, 오늘날에 이 평원지대 북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서쪽에 흉노, 북쪽에 몽골, 그 다음에 선비족, 거란족, 여진족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남쪽을 노렸습니다. 왜 이 유목민들은 남쪽을 노릴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이들도 목숨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사실은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산하는 것은 말, 양 이런 동물들인데요. 이 동물들에서 나온 부산물만 가지고 사람이 충분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죠. 곡식도 먹어야 되고요. 차도 마셔야 되고 그것들이 필요한데, 또 전쟁을 위해서 화살촉을 만들기 위한 철, 창, 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 모두 다 농민제국에서 생산한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유목민들이 갖고 있는 건 빈약하고 농민제국 갖고 있는 건 화려하고 비싸기 때문에 서로 교육이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유목민들은 절대적으로 군사적 능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 굳이 교육을 하지 않고도 공격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재물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중원제국은 끊임없이 북방 유목민들의 피해를 받아야만 했던 거죠. 그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한고조 유방이 백등산에 포위되어서 항복했던 이 치욕의 사건입니다. 한고조 유방이 항우와의 치열한 쟁투를 거쳐서 천하를 평정한 이후에 북방 지역을 원정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북방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경우 천하의 어떤 패권자로서 명함을 내밀기 어렵기 때문이었죠. 결국은 한고조 유방은 기원전 202년 한왕신을 마읍에 배치했는데 한왕신이 바로 이 흉노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배신을 했던 거죠. 결국은 한고조는 이 마읍 지역을 공략을 하게 되고 그 결과 40만 명의 한고조 유방의 군사들이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백등산에서 포위됩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유목민들이 포위를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한나라는 매년 곡식과 의복을 유목민들에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공주를 일정 기간에 시집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치욕적인 협정을 맺음으로써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유목민들과 농민 제국 간의 이런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또한 이런 사건이 비단 한고조 유방 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속 끊임없는 어떤 치욕의 역사가 있어 왔는데요.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한무제 시대인데, 한무제 시대가 비록 흉노를 토벌하고 천하의 넓은 영역을 가졌다고 우리가 역사에 배웠지만 실제로는 그도 당대에만 군사적 능력을 발휘해서 힘을 썼을 뿐 한나라 시대 내내, 아니 이 중국의 역사 내내 유목민들에게 피해를 당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한과 북방인의 관계의 상징인 바로 화본공주에 있었습니다. 화본공주란 정기적으로 농민제국에서 시집을 보냈던 여인을 의미합니다. 왜 이 여인들을 북방에 시집을 보내야만 했는가? 이 한나라를 비롯한 농민제국은 군사력에 있어서 유목제국을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싸움해가지고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 결국은 유목제국이 원하는 것들만 들어주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매년 곡식과 비단을 보내고 여인을 시집을 보냄으로써 서로 싸움을 피했던 거죠. 유목인들 입장에도 굳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전쟁을 해야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에 남겨진 건 바로 화본공주인데 그 대표 인물이 바로 왕소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출래불사춘이라는 고사성을 잘 알고 있죠. 봄이 되었는데도 아직 봄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출래불사춘인데 역사보다 재미있고 소설보다 깊이 있는 삼국지 브리핑 제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조의 오환정벌의 의미는 무엇인가 입니다. 사실은 이 왕소군의 이야기는 좀 아름답게 포장이 돼서 흉노와의 화친의 의미로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납이었던 거죠. 정기적으로 가야만 했던 여인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화본공주의 왕소군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역사에 남은 여인만 해도 꽤 많았습니다. 서원시대에는 흉노로 씻갔던 왕소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오손으로 씻갔던 서군 공주가 있었죠. 가장 유명한 화본공주는 바로 당나라 시대 문성공주였습니다. 이 문성공주는 이 토본국의 송첸칸푸한테 씻간 걸로 되어 있죠. 물론 역사가들은 이 문성공주가 사실 토본에 많은 문화를 이렇게 전해주고 불교를 전해주고 함으로써 굉장히 문화적 기여를 했다.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가야만 했던 불쌍한 운명이었습니다. 또 당나라 시대는 하만공주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나라는 워낙 군사적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주변 유목제국들을 압도적으로 아우렀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때도 화본공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기 이후로 가면 사실은 위구르의
어떤 군사들이 장안으로 들어와서 이 당나라의 정권을 식물 정권을 유지하게 되는 힘을 이제 주었던 거죠. 결국은 이런 화본공주의 시작이 한거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 명나라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게 이 유목제국과 한나라 간의 어떤 쟁투의 결과였습니다. 자, 조조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조조가 왜 목숨이 위험한 상황 지경까지 이르면서도 오한을 정벌했는가? 북방에 쳐들어왔던 유목민들을 그냥 놔둘 경우 자신이 패자로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물들이 이 유목민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결국은 조조가 이 장성지대를 넘어서 오한을 정벌하고 돌아오면서 나름대로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오한 정벌을 마치고 돌아오며 시를 남겼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창해라고 하는 거죠. 이 시를 간단하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동쪽 출정길에 갈색산에 올라 푸른 바다를 바라본다. 바다는 어찌 그리 용솟음 치는지 산 높은 섬들도 우뚝 솟아있다. 나무들이 빽빽이 자라있고 온갖 풀과 꽃들 만발하다. 갈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오니 파도가 다시 한번 용솟음 친다. 붉은 태양 붉은 달도 그 안에서 나오는 듯 미리네 빛나는 별들도 그 속에서 나오는 듯 다행스럽게 그지없어라. 노래로 나의 뜻을 읊을 수 있음에. 물론 더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조조가 오한 정벌을 하고 돌아오면서 갈석산에 올라서 푸른 바다를 바라봤다. 바로 그 갈석산이 장성의 맨 끝 동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조조는 관도대전을 통해서 원소를 이겼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7년 동안 이 북방 정벌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오한 정벌까지 하고 음으로써 북방의 패자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북방 정벌 이후에 조조는 중원이라고 하는 거대 지역을 이제 획득하게 되었고 이제 남은 땅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형주의 유표, 그 다음에 강동지방 선체, 그 다음에 한중의 장수, 그 다음에 관중지방의 한수 마초, 그 다음에 익죄, 유장 정도만이 조조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조조가 이제 남아있는 남방 땅을 정벌하기 위해서 떠났던 일들이 바로 적백대전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